즉 JP모건은 7월 달에는 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 부진을 겪을 수 있지만 8월 달서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고, 특히 10월 달 이후에는 FTX 같은 경우 채권자들한테 현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함으로써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익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거시경제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주요 뉴스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시경제 흐름은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 PCE가 약간 희망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근원 PCE가 0.1% 상승에 그쳐서 2023년 8월 이후 최소치가 남으로써 앞으로는 이대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서 시장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 이유는 대선 토론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시장을 크게 짓눌렀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토론 전에는 트럼프가 약간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실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김으로써 바이든 교체론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 안 좋아진 이유는 이러한 판세에서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된다면 굳이 제닛 옐런이 무리하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특히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시중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산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으로 반전한 그래프인데 4.26선에 있었던 게 순식간에 4.39로 올라감으로써 이게 자산시장을 크게 압박해서 주식이건 채권이건 암호화폐건 시장 상황이 참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달러엔 환율이 160엔이 깨지면서 이게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장중 161엔도 돌파를 했는데, 지난 4월에 160엔을 돌파했을 적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162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즉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일본은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치솟는 환율을 잡으려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있고 10년물 국채에 대한 YCC,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포기하거나 상한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즉 기준금리와 더불어서 시중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일본은 정부 부채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자 지급 부담이 큰데, 여기다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예산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의 압력도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한다는 얘기는 미국 국제시장에 공급 물량이 쏟아짐으로써 이번에는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은 일본에 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엔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될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미국에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하지 말아달라. 라는 압력을 지금 거세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선 시기만이라도 일본이 미국 국채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매도 공세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는 건데 이것 또한 일본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시중금리가 같이 쫓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지금 10년물 국채 한해서 YCC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도 타격을 받습니다. 즉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YCC 정책도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엇물려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거는 일본의 지금 금리나 환율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지금 아주 거셉니다. 저는 일본은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튈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환율 방어를 성공적으로 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엔화 가치의 상승을 불러들여서 해외로 나가 있는 캐리 자금을 본국으로 소환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자산 시장이 일본 자본이 빠지면서 크게 요동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170이나 180까지도 만약 번물 터진 듯이 터져서 환율이 치솟게 되면 이번에는 일본 경제가 박살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세계 경제에도 전혀 이롭지 못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1,400을 깨고 1,500으로 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과격하게 치우치는 것은 전혀 세계 경제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일본 환율의 방향이나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암호화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입니다. 반예크 등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업계는 생각보다 이런 신청에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알트코인의 ETF를 살피는 것은 시기상조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SEC가 솔라나를 증권으로 간주했던 사실도 걸림돌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게 조금은 놀라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반예크 등 기관들은 솔라나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의 기술력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ETF가 나오면 이 또한 매력적일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은 솔라나는 선물 ETF가 부재하다는 게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같이 상존을 해야 되는데 선물 시장이 없는 형편에서 현물 시장만이 먼저 승인된다는 것이 과거에 없던 전례이기 때문에 이 또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여러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솔라나 현물 ETF 신청 건으로 인해서 솔라나와 관련 민코인들이 잠깐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관련 또 다른 소식입니다. 솔라나 재단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능인 솔라나 액션과 솔라나 블링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액션과 블링크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도구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SNS
혹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온체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블록체인 상호작용의 접근성을 단순화하고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를 두고 다이렉트 랩스의 창립자인 크리스 오스본은 트위터 피드에서 NFT를 구매하고 크리에이터에게 팁을 주고 돈을 받고 투표하고 스테이킹하고 스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곧 액션과 블링크의 도입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 인터넷 사용에 통합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터넷상에서 블록체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은 암호화폐 시장이 7월에는 부진을 겪겠지만 8월 달에 반등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JP모건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주간 암호화폐를 매도한 건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라고 하면서 지난달 제미니언 사용자들이 21억 8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상환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최근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마운트 곡수 채권자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을 상환받을 예정인데 대부분의 상환은 7월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 7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이들의 차익 실현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8월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FTX의 경우는 10월 이후 채권자들에게 140억 내지 160억 달러 상당의 현금 상환을 할 예정인데 이때 채권자들이 이 돈으로 암호화폐를 재매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JP모건은 7월 달에는 마운트 곡수 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 부진을 겪을 수 있지만 8월 달서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고 특히 10월 달 이후에는 FTX 같은 경우 채권자들한테 현금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현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함으로써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채가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중립금리가 고금리 장기화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전망에 미국 국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를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금리를 반영하는 선물 계약은 3.6%에서 머물고 있는데 작년 최고치인 4.5%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10년 평균인 2.75%보다는 여전히 1%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즉 지난 10년간의 금리 수준에 비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높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폭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채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국채 수익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밥 엘리엇 같은 경우는 채권보다 현금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 최고의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여러 관련 단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1위는 민코인입니다. 민코인이 이번 상반기에만 자그마치 18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위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부분이 214%, 3위는 인공지능 테마가 72%, 4위는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 불리우는 드핀이 59%입니다. 대부분 지난해 연말에 각종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에 예견됐던 것들이 크게 틀리지 않고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전망보고서에서는 민코인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 RWA, 인공지능, 데핀, 게임파이 이런 것들을 주요 테마로 발표를 했었는데 민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이게 솔라나 네트워크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지난 5월달만 하더라도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자그마치 54만 개 이상의 새로운 토큰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가격도 치켜 올리고 동시에 민코인들이 유행을 타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기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면 올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45%, 이더리움은 50% 오른 데 반해서 상기 4개의 테마 코인들은 이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